처음 그 사람을 만난 건 제가 26이던 해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을 때였지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리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지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는 남자가 눈에 띄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던 건 그 사람이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에 와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일이 반복되면서였어요.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좀 무서웠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퇴근하려고 나섰을 때 그 사람이 길 건너에서 서 있던 걸 보게 됐습니다. 눈을 피하고 걸어가는데 그 사람이 뒤를 따라오더라고요. 거기서 무서워져서 도망치듯 집으로 왔어요. 그때만 해도 스토커 아닐까 하고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퇴근하고 집에 오려는 길에 그 사람이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도망쳐야 할까, 경찰을 불러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절대 나쁜 뜻은 없었어요. 그냥 당신이 너무 좋아서 진심으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우는 모습을 보는데 처음으로 그 눈빛이 무섭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한참 동안 울다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절대 후회하게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시작된 게 우리 인연이었습니다. 저도 철없던 나이였고 그렇게 절절하게 다가와 주는 사람이 처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항상 저를 먼저 챙겼고 작은 선물과 메시지로 마음을 표현했어요. 데이트할 때도 늘 저 중심이었고요. 자꾸 마음이 가더라고요. 사랑은 원래 이런 건가 보다 싶었어요. 연애는 빠르게 진지해졌습니다. 교제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무렵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그는 너무 기뻐했어요. 이건 운명이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은 빠르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부모님께 인사도 다녀오고 결혼 날짜도 먼저 잡자고 했어요. 그 사람이 보여줬던 사랑이 결혼 후에도 계속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저는 조금씩 낯선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때는 정말 뭐든지 저 중심이었고 작은 고민 하나까지도 함께 나누려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오간 뒤부터는 그가 조금씩 말을 아끼고 뭔가를 피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직장은 제가 알아봤고 드레스 투어도 혼자 다녔습니다. 자기야, 난 그런 거 잘 몰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그 말이 처음엔 믿음처럼 느껴졌지만 자꾸 반복되니까 서운해지더라고요. 하루는 속상한 마음에 물었어요. 결혼하는 거 맞지? 우리 잘 살 수 있겠지?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놓이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웃음 뒤에 어딘가 가려진 벽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때는 그냥 예민하게 굴지 말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사람은 원래 가까워질수록 조심스러워지기도 하고 남자들은 결혼 준비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 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곧 알게 됐습니다. 신혼여행 예약 때문에 남편의 이메일을 열어보게 된 날이었어요.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메일 한 통. 그 속엔 지금 우리가 예약한 호텔과 똑같은 장소에 몇 년 전 예약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약자 이름도 연락처도 카드 정보도 모두 남편 것이었어요. 놀라서 다그쳤습니다. 이거 뭐야? 전에 누구랑 신혼여행 간 거야? 그제야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예전에 잠깐 결혼했던 적이 있어. 혼인신고도 안 했고 2달 만에 끝났어.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대화하고 미래를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걸 한마디도 안 했을까?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그때는 이미 아이가 제 뱃속에 있었고 식날짜도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실 그 순간 저는 화낼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속상해서 그냥 조용히 모든 걸 속으로 삼켰습니다. 결혼식 날도 참 이상했어요. 제 쪽은 친구, 친척, 직장 동료들까지 북적였는데 그 사람 쪽은 오직 가족 3명. 신부 대기실에서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친구들은 해외에 있어서 못 왔어. 지인들 불편할까봐 초대 안 했지. 그땐 그 말도 믿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작은 균열이 계속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핸드폰을 건드릴 때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지갑에서 본 적 없는 사람의 사진이 나오기도 했죠. 이 여자 누구야? 아, 그냥 옛날 회사 동료야.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랑이 의심으로 바뀌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내가 모르는 면이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그건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숨기고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제 마음을 점점 어둡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의심의 끝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의 시작이 될 줄은요. 처음 그 사람이 변했다고 느낀 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결혼 전엔 저를 어찌나 아끼던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처럼 굴던 사람이 결혼 후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했어요. 처음엔 말투부터 달라졌습니다. 너는 왜 그런 것도 몰라? 하하 참 못 배운 티를 내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이 반복될수록 가슴이 점점 쪼여오는 것 같았죠. 그 사람은 자기가 K대를 나왔다고 했고 변호사 출신 회계사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나는 부족해도 저런 똑똑한 사람 옆에서 잘 배워가자고 다짐했었는데요. 결혼 후 그 말들은 저를 깎아내리기 위한 도구로 변했습니다. 넌 내가 얼마나 아깝게 느껴지는지 몰라서 그래. 내가 아니었으면 너 같은 애가 어디서 이런 삶을 살겠어. 처음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 말들은 점점 칼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선 문을 쾅쾅 차고 냉장고 문을 발로 차는 건 예사였어요. 하루는 저녁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접시를 내던졌습니다. 깨진 접시 파편이 제 다리를 베었는데도 그 사람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때 제 뱃속엔 아이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임신 핑계 대지 마. 그깟 거 하나 가졌다고 내가 머슴이야? 하며 소리를 질렀죠. 더는 못 참겠다 싶은 날 정말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어요. 당신 예전하고 너무 달라. 나 무서워. 그러자 그 사람은 웃더라고요. 이제 와서 무섭다고? 웃기네. 결혼했으면 참는 것도 책임이야.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사람 하나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폭력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말로, 눈빛으로, 손으로 그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눈엔 더 이상 사랑 같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건 그 사람이 아이까지 위협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저는 뱃속의 아이에게 말하듯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울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가와 생수병을 던졌습니다. 그딴 식으로 동정심 사려 하지 마. 애 핑계 대지 말고 정신 차려. 물병은 제 배를 스쳤고 그 충격으로 복통이 찾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결국 하혈을 하고 말았습니다. 산부인과에 실려가 입원했지만 그는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로 한 말이 거기서 뭐 그렇게 팔자 좋게 누워있어. 월요일 되기 전에 나와. 병원비도 아까워. 의사 선생님은 며칠은 더 쉬라고 하셨지만 저는 결국 퇴원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닥이었지만 아이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양수가 터졌고
급하게 병원에 다시 실려갔습니다. 그 사람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결국 제 친동생이 저를 부축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이를 조사냈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3주 가까이 누워 있었습니다. 제 아이는 혼자 숨 쉬지도 못했고 몸에는 온갖 기계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기를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래서 애 낳자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이제 차도 못 사겠다. 돈 줄줄 새게 생겼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부모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혼을 하자. 아이와 저 둘만이라도 살아야겠다고. 아이가 태어나고도 한동안 저는 그 사람과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긴 했지만 몸조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법적 절차를 밟는 건 쉽지 않았어요. 신생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며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믿은 거였을까?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비밀번호가 안 걸려 있더라고요. 사실 볼까 말까 고민했지만 이젠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지. 휴대폰 안에는 상상도 못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제 아이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눈을 제대로 못 뜨는 채로 산소 튜브를 단 아이의 모습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진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은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극우 성격의 커뮤니티였고 그 사진에는 조롱하는 댓글과 함께 성희롱성 내용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아버지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제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날 저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몸을 이끌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했고 그 사람과는 절대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변호사는 휴대폰 내용을 증거로 보존했고 저는 이혼 소송과 함께 학대, 명예훼손,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모르고 있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소장에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기만 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지 몰라서 이러는 거지? 나 변호사야. 다 되돌려 놓을 수 있어. 그때까지도 그 사람은 자기가 변호사고 회계사고 K대 출신이라는 환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변호사도 회계사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K대 출신도 아니었고 그럴싸한 직장도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조차 말했습니다. 얘가 언제 그런데 다녔다는 거니? 우린 들은 적도 없어. 그 사람은 그냥 직업도 없이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상태였고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접근했고 감정이라는 무기로 저를 묶어뒀고 임신과 결혼 그리고 아이까지 그 모든 과정이 철저히 계획된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말했어요. 내가 널 원한 게 죄야? 넌 혼자서 애 키우기 힘들 거야. 결국 날 찾게 될 거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에게 우리 아이를 넘길 수 없다는 확신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형사 고소는 진행되었지만 검찰에선 아이가 너무 어려서 피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요. 그 사람은 뻔뻔하게 나는 아버지다라며 아이 면접 교섭권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바뀐 뒤 그 권리가 일부 인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속았던 지난 날을 이제는 지워낼 수는 없어도 다시는 반복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한번 무너진 믿음 위에서 다시 걸음을 떼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고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울컥하는 이 현실 속에서 저는 울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과 법적으로 맞서는 일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 여정인지 솔직히 시작 전에는 몰랐습니다. 한 번의 소장 제출, 한 번의 진술서 작성, 그것만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끊임없이 저를 자극했고 재판정에선 오히려 제가 아이를 이용해 복수하려 한다는 듯한 주장을 했습니다. 가끔은 판사조차 저를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옆에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작고 여린 숨을 쉬며 세상의 빛을 막 접하기 시작한 아이. 저는 이 아이를 위해 두 번 다시 그 사람에게 무릎 꿇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형사 고소는 대부분 기각됐고 면접 교섭권은 일시적으로 보류되었다가 재판부 변경 후 일부 허용 판결이 났습니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생아 사진을 올려 조롱했던 사람, 산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아이에게까지 물건을 던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부성애라는 이름으로 권리가 허용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든 아이 옆에서 조용히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지지 않았다. 오늘도 아이와 함께 숨을 쉬었다. 오늘도 나는 살아냈다. 그 뒤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연결됐고 법률 상담을 도와주는 단체의 도움도 받게 됐어요. 혼자일 땐 너무 무섭고 모든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았는데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조금씩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완전히 끝난 싸움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자기 이야기를 포장하고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가 했던 유일한 말은 이것뿐입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줄 것도 빼앗길 것도 없습니다. 요즘은 아이가 저에게 종종 웃어줍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마냥 웃을 수 있는 그 미소가 지금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미소 하나가 제가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낸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저에게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버틸 수 있었어요? 왜? 그때 그냥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도망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지켜야 할 것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것이 제 아이였고 또 저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경고하고 싶어서도 누군가를 처벌받게 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저와 같은 길을 걷는 분들께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너무 늦기 전에 알아차리셨으면 해서요. 지금도 저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싸움이 끝났을 때 제 아이가 더 건강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먼저 길을 열어놓을 겁니다.